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11월에 제가 응시했던 델프 배두 시험 후기와 프랑스어 공부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두랑 배영 공부법에 관한 컨텐츠는 제가 이전에 올린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배두 위주로 공부했던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반적인 시험 후기인데요. 주관식 문제가 다수 있었고요. 독해 지문 체감 난이도는 엄청 높진 않았어요. 쓰기 파트에서는 편지 쓰기 형식이 출제됐습니다. 처음으로 듣기 파트인데요. 인터넷으로 다양한 배두 시험 후기들을 봤을 때 듣기 파일 음질이 너무 안 좋다, 특히 소리가 너무 작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봐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 11월 시험에서는 듣기 음질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속도는 원래 빠르니까 그러려니 했고요. 특히 제가 대학 교양 수업 때 공유경제 파트에서 배웠던 블라블라카, 그게 듣기 시험에 관련 주제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문제 2개 정도는 상식으로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운도 좀 따라주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또 듣기 시험을 풀 때는 이 파트에서 과락만 면하자는 마음가짐으로 풀어야 긴장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단기간에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듣기 공부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리는 부분은 풀고 안 들리는 부분은 미련 없이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듣기 공부를 했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지문을 매일 1개씩은 꼭 들었던 것 같아요. 지문 1개 풀고 틀린 문제 확인하고 오답을 했었는데요. 오답은 답지 보면서 모르는 단어나 문법을 체크했었고 빈 노트에 지문을 들리는 대로 적으면서 어떤 부분을 잘 못 듣는지 확인을 했어요. 3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면서 적고 어떤 부분이 안 들리는지 답지 보고 확인해서 고쳐 적은 뒤에 듣기 파일에 같은 속도로 맞추어서 말해보는 쉐도잉을 했고요. 직접 말해보니까 이 단어가 그리고 이 문장이 이렇게 발음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오답을 할 때는 스크립트를 최대한 구석구석 꼼꼼히 읽어보려고 했어요. 지문 하나를 분석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듣기 파일은 이제 좀 다양한 형식, 예를 들면 뭐 일상대화, 인터뷰, 토론같이 그런 것들을 모두 들어보려고 했던 편이고요. 같은 책을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풀었었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안 들렸던 부분들이 들리니까 처음 풀었을 때보다 더 자신감도 생겨서 책을 여러 번 푸는 방법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풀 때는 지문을 들려주기 전에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미리 파악을 했고요. 그 흐름대로 지문을 읽으려고 했어요. 다양한 유형이 있어서 답이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좀 있긴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문제 순서와 지문의 흐름이 일치했던 것 같아요. 또 문제를 먼저 읽으면 이 지문이 어떤 유형과 어떤 주제를 가졌는지도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공부법 마무리로는 듣기 연습할 때 제가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프랑스의 듣기 사이트를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델프 수준 아웅부터 이제 배두까지 컨텐츠가 분류되어 있기도 해서 원하는 단계의 지문을 고르실 수도 있어요. 대중교통으로 어디 이동하실 때나 아침에 일어나서 1개씩 가볍게 들으시면 프랑스어에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독해 파트인데요. 독해는 작년 11월 델프 시험 영역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분야예요. 우선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문제 수가 좀 많았는데 특히 주관식 문제도 많이 섞여 있었고요. 지문 주제나 난이도는 뭐 엄청 어렵거나 난해하다고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파트가 그렇지만 독해는 특히 좀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단어를 암기했는지에 따라서 시험 점수가 좌우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으로는 공부 방법인데요. 제 생각에는 독해 파트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면서 좀 다양한 주제의 지문을 접해보고 단어를 주제별로 많이 암기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또 처음에는 시간을 이제 재서 푸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모의고사를 풀다가 푸는 속도가 이렇게 점점 빨라지면 시간을 재놓고 쓰기 파트랑 같이 해서 시간 안에 전부 풀 수 있는지 확인을 했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실제 시험에서 듣기를 푸는 시간은 어차피 고정이 되어 있어서 독해랑 쓰기 파트에 시간을 이제 각각 얼만큼 분배를 할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독해만 이제 내내 붙잡고 있으면 쓰기가 쉽게 나와도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독해를 먼저 풀다가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막혀버리면 아는 독해 문제까지 틀리는 불상사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모의고사를 푸실 때 실제 시험에서는 파트별로 시간을 이제 어떻게 분배를 하실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독해 파트를 공부할 때 지문 안에 몰랐던 단어나 좋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암기해서 쓰기나 말하기 같이 다른 파트에 활용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독해가 아무래도 4파트 중에 읽어야 할 지문이 제일 길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도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해책을 풀 때 지문을 최대한 꼼꼼히 해석하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외워서 말하기나 쓰기 파트에 활용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쓰기 파트인데요. 지난 델프 시험에서는 이제 편지 형식의 글쓰기가 나왔었어요. 쓰기 파트에서 나오는 다양한 형식 중에서 가장 제가 많이 연습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다행히 글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역시나 독해 파트랑 같이 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아슬아슬했던 것 같아요. 그럼 쓰기 공부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상황, 그거랑 글의 목적, 예를 들어서 항의 편지인지 아니면 뭐 제안 편지인지 아니면 칼럼인지 아니면 뭐 독자 투고란에 쓰는 글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문제를 읽고 어떤 방향으로 글을 써야 되는지 글의 구조를 미리 정하신 뒤에 쓰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의미가 같은 다른 단어들 그리고 문법들을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해야 글을 쓸 때 단어 반복을 피할 수가 있어요.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질이 좀 떨어지는 글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지 않게 좀 다른 단어로 바꾸거나 문장 자체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의 일리아라는 구문을 il exist 뭐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표현을 좀 다양하게 사용하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비단 배두뿐만 아니라 배영하시는 분들도 좀 다양하게 글을 쓰시는 연습을 그때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시간 안에 글을 다 쓰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된다는 건데요. 어떤 문제 때문에 글 쓰는 시간이 지연이 되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그 부분을 이제 계속 고쳐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또 모의고사를 풀 때 시간을 재놓고 이제 읽기 파트랑 같이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면서 실제 시험에서는 쓰기에 본인이 이제 몇 분 정도를 할애하시는지 미리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배드부터는 꼭 글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거나 피드백 해주시는 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강 강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과외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글을 지속적으로 첨삭을 받으면서 본인 글에 이제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 계속 발견을 하셔야 되고 그거를 고쳐 나가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문법이 부족하다, 아니면 뭐 단어의 질이 좀 떨어진다, 아니면 개연성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설득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계속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려주시는 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쓴 답안 예시를 많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쓰기를 공부하는 초기에는 답안 예시를 계속 보면서 어떤 표현이 좋은지 아니면 뭐 어떤 단어 선택이 좋은지 설득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배워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답지를 보셔도 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계시면 뭐 그 친구의 글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이 친구의 글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혼자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구글에 검색하셔도 예시를 많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기 시험인데요. 우선 제 경우에는 시험에서 뽑은 2가지 주제 중에서 제가 준비했던 주제인 주비데오 관련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글에 뿔렁 같은 거를 무사히 시간 안에 잘 짤 수 있었고요. 토론에서는 감독관님이 좀 예상 못한 질문을 하셔서 당황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말하기는 주제가 정말 많아요. 아마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오늘 영상이 다 끝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광범위한데요. 근데 이게 좀 핵심이에요. 어떤 주제의 질문들이 있는지 미리 다양하게 알아놓고 해석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지문을 분류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 기술, 환경, 차별, 음식 뭐 이렇게 분류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제를 분류해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주제별로 이제 질문이랑 글의 구조를 많이 짜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 대한 플런 같은 걸 미리 짜보시면 시험에서 어떤 주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 자체를 너무 좁은 범위로 설정을 해버리면 글의 계획 같은 걸 짤 때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너무 짧게 얘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포괄적으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플렁의 종류 예시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뭐 장점과 단점, 그리고 주장과 근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각 주장당 근거랑 예시는 각각 이제 3개씩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이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찬성과 반대의 경우에는 찬성 근거 3개랑 찬성 예시 3개, 그리고 반대 근거 3개랑 반대 예시 3개를 준비하시면 좀 이렇게 탄탄한 구조력을 가진 플렁을 짜실 수 있습니다. 또 각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할 만큼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근거랑 예시가 잘 이어지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혹시 이제 플렁을 처음 짜보셔서 이 과정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주제를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이미 다른 분이 뭐 찬성, 반대 혹은 장점, 단점으로 나눠놓은 예시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플렁을 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델프가 좋아하는 유형의 말하기 주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남녀차별이나 아니면 환경오염, 그리고 신기술, 베지테리언, 피어싱이나 문신, 뭐 선거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유형의 주제들은 이제 미리 뿔렁을 짜놓고 시험 일주일 전부터 정말 달달 외웠어요. 근데 실제 시험 때 제가 준비했던 주제랑 비슷하다고 해서 질문을 아예 안 읽는 건 아니고요. 지문 자체는 꼼꼼히 읽으시되 제가 준비했던 거랑 연관이 있는 주제면 미리 짜놓은 뿔렁을 이제 복기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말하기 시험 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제 주장과 토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국내 혹은 다른 국가에서 실시된 델프 시험에서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요. 저는 학원에서 최근에 출제된 델프 주제들에 대해서 시험 전에 이제 미리 알려주셔서 그 주제들도 함께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실제 시험에서 제가 그 주제에 똑같은 거를 뽑진 않았지만 이제 생소한 단어나 주제 같은 걸 미리 알아두니까 이제 마음이 좀 더 편해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번아웃이 아닌 이제 보어아웃 같은 주제? 그런 것도 델프 시험에 나왔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하기 시험 준비할 때 이론으로 공부하는 거 외에도 이제 상대방이랑 얘기를 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두는 2분의 감독관님과 함께 토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정말 꼭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스스로 이제 혼자 연습을 하셔야 된다면 계속 말을 하시면서 왜? 아니면 뭐 어떻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본인의 주장을 좀 견고하게 하셔야 되고 감독관님이 할 수 있는 질문에 최대한 꼼꼼히 대비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출제되는 내 파트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거 외에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첫 번째는 이제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인데요. 단어를 무작정 단어장에 순서대로 적으시지 마시고 이제 이거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외우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암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교육, 일, 건강, 소비, 환경, 신기술, 인터넷, 교통, 경제, 정치, 여가활동 뭐 이런 주제들로 단어를 분류해서 외웠는데요. 분류하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리고 힘들어도 주제에 맞게 연관 지어놓은 단어들이 훨씬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도 분류는 이제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만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방법은 델프를 준비할 때 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생이 알려준 방법인데요.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단어 외우실 때 이 방법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언어 관련 시험에서는 단어를 다양하게 외우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알고 있는 단어가 많으면 문법이 조금 부족하셔도 지문 해석할 때 막힘이 좀 적기 때문에 단어 꼭 분류하셔서 매일매일 외우시고 한 번 외웠다고 해도 다시 확인하시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의어, 유의어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프랑스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synonym.com입니다.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시험 준비하면서 좀 유용하게 사용을 했는데 쓰기에서 비슷한 뜻의 다른 단어를 찾을 때나 아니면 말하기 뿔렁 짤 때 같은 표현을 피할 때 주로 여기서 단어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로는 단어의 뜻이 좀 각각 표기가 돼 있어도 문맥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점만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올해 첫 델프 시험이 정말 3일도 남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돼서 모든 분들이 아드미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